저는 혼자 사업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요즘은 매일매일이 너무 바빠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중이죠.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 큰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것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사회관계나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제가 있어야 그것도 잘 풀려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저의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냥 정말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죠.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엄마는 주부셨어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요. 어머니는 저희가 좀 자라고 나서는 이것저것 부업도 좀 하시고 그러셨고요.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는 않았던 그야말로 평범한 중산층 딱 그런 집이 저희였어요. 엄마 내일부터 알바해. 거기 동네 마트 알지? 거기서. 엄마가 왜? 돈 필요해? 아유, 이 녀석아. 네 앞으로 들어가는 한 달 학원비를 생각해. 거기에 네 동생까지 얼마인 줄 알아? 너 그러고도 이번에 성적 시원찮더라. 아, 진짜. 알았어. 이번에 시험이 진짜 어려웠다니까. 으이그 자식이 웬수야 웬수. 아무튼 저녁에 학원 가기 전에 집에서 간식 알아서 먹고 가. 엄마가 차려놓을 테니까. 여동생과 제가 수험생일 때는 엄마가 학원비 때문에 동네 카페나 마트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걸 보기도 했고, 저 역시 대학에 가서 여윳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종종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아버지가 큰 마음 먹고 해외여행을 간 적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저는 평범한 집 딸 그 자체였죠. 여동생은 저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잘했던 편이라 교대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저는 과학을 좋아했던 터라 대학 전공을 생물학으로 선택해 진학을 했고요. 사실 생물학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성적을 맞춰서 진학을 한 것이긴 했죠. 솔직히 철없는 20살 시절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막연히 좋은 미래만 꿈꾸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면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먼저 선택하고 과를 맞추잖아요. 바로 제가 그랬어요. 특히 저는 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가장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 목적으로 생물학과를 간 것이라 사실 공부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1학년 때는 머릿속에 온통 놀 생각으로만 가득했었어요. 그게 바로 철없고 해맑던 저였죠. 그러다 중간고사쯤이었나? 조별 실험 수업을 해야 하는데 하필 과대표와 같은 조가 되었어요. 사실 1학년 동기들 거의 대부분이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들뜨고 놀 생각만 하는 분위기라 실험 수업이며 보고서며 중간고사조차도 대충대충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과대표는 엄청 조언들을 들들 볶는 애였죠. 수업에 한번 늦는 법도 없고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과대표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쪼는데 다들 피곤해하는 그런 애였죠. 조금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수업을 제낄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충 과대표 조장이 하자는 대로 좀 맞춰주었죠. 그러다 어느 날은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조장인 과대표와 저 딱 둘이었죠. 지우기도 아프다고 하고 다른 애들도 갑자기 알바를 가야 한다는데?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래서 오늘은 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아니, 갑자기 일이 생겼으면 모임 날을 바꾸자고 하던지 하지.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네가 너무했지. 너 오늘 학교 축제 날인 거 몰라? 다들 노느라 안 오는 거라고. 됐어. 다 빼고 우리 둘이서 보고서 써. 불참자는 불참했다고 교수님에게 말할 거야. 야, 그러다가 애들한테 욕먹어. 그러지 말고 나를 미루자, 응? 너는 친구도 없냐?
마침 학교 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보니까 다른 조원들이 전부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걸 과 대표는 펄펄 뛰더라고요. 제가 다른 조원들 이름을 전부 빼겠다는 걸 겨우 말려가지고 다른 날로 다시 잡고 가려는데 혼자 집으로 간다더라고요. 저는 축제 구경을 가려고 하는데 혼자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때 왜 그렇게 안 되어 보이던지 저는 과 대표를 다시 불러 세웠죠. 너 바쁜 일 없으면 같이 갈래? 어디를? 우리과 주점하잖아. 네가 선배들이 나오라는 걸 공부해야 한다면서 거절했다며. 솔직히 1학년 과대표가 빠지면 되겠냐? 빨리 따라와. 그렇게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과 주점으로 가서 일도 시키고 여기저기 같이 구경도 다니면서 놀게 되었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친한 사이가 되었고요. 좀 답답하고 고지식한 친구이기는 했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또 나름 장점도 많은 친구였어요. 무엇보다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진학했던 저와는 다르게 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라 제가 배울 점도 많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1학년 1학기 내내 붙어 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는 나름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어요. 저희 동기 중 처음이자 유일한 학교 커플이 바로 저와 남자친구였죠. 저는 그렇게 대학 시절을 남자친구와 같이 보냈어요. 좋은 점도 많았지만 또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대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20대에 풋풋한 연애를 했으니까요. 보통 동기 남자들은 대학 2학년이나 늦어도 3학년을 마치면 군대를 가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나는 학교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갈 거야. 가서 꼭 치과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의사? 아니, 그런데 왜 의대를 안 가고? 도저히 의대 갈 성적이 안 되었어. 그렇다고 재수를 할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부러 생물학과로 온 거야. 치의학전문대학원 가면 의사가 될 수 있거든. 그 나이에 그런 분명하고 정확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솔직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전 그때만 해도 뭐가 되어야겠다, 그 꿈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하는 목표도 계획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달랐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찾았고 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로를 정하고 생물학과 출신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일부러 생물학과에 진학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더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린 거였어요. 남자 동기들이 전부 군대를 가고 여자 동기들과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혼자 남아 열심히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시험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히 붙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남자친구는 대학 4학년 내내 공부에 매달리다 시험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졸업을 앞두고 있던 때 당연히 붙을 거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대학원 시험에 낙방을 했지요. 늘 침착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그 얼굴은 절망에 빠져 있더라고요. 나 떨어졌어. 세 군데 전부. 괜찮아. 원래 의학대학원 시험이 그냥 봐도 어렵대. 다들 그 시험 준비만 2년 정도는 해야 겨우 붙는다고 하던데. 자기는 대학 다니면서 준비했잖아. 나는 이제 기회가 없잖아. 우리 집이 내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 떨어지면 바로 취직하라고만 해. 기운데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그날 계속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사실 남자친구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줄 형편은 안 되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대학원 떨어졌으니 바로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했다며 상심을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자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 누구보다 4년 동안 목표를 향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부했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 말이죠. 서럽게 울고 또 울던 남자친구의 모습 때문에 심란해서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남자친구 역시 제대로 기운을 차리지도 못하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다가 다시 눈물이 보이고 그러기만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 용기를 내기로 했죠. 자기야, 그냥 공부해. 내가 도와줄게. 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고시원 얻어. 그리고 공부해.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내가 고시원 월세랑 자기 생활비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 그럼 이렇게 포기할 거야? 취직했다 돈 모아 공부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알잖아. 아, 그냥 이왕 하는 공부 지금 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대학원 들어가야지. 자기 할 수 있어. 처음에 남자친구는 싫다고 했어요. 저에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기에는 남자친구의 꿈과 집념이 더 강했지요. 그래서 저를 꼭 안고 약속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그리고 꼭 치과 의사가 되어서 이 은혜를 다 갚아주겠다 말이죠. 그날로 남자친구는 바로 고시원을 얻었어요. 알바로 아름아름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서 고시원 보증금과 첫 달 생활비를 건넸죠. 사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교직 이수를 한 터라 졸업을 하고 교원 시험을 봐서 선생님이 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어쩌겠어요. 저는 바로 취직에 나섰고 운 좋게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했죠. 아예 물론 제가 갑자기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버리고 취업을 하게 된 이유와 지금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에게는 비밀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냥 제 마음이 변했다고만 알고 계셨죠. 하지만 저희 여동생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여동생이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뒷바라지를 한 1년 후 이번에는 꼭 붙는다 했던 남자친구는 다시 의학대학원 시험에 낙방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참 막막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역시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물러서기도 애매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할 주제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딱 1년만, 딱 1년만 더 공부하고 싶어. 시험 점수도 진짜 아깝게 떨어졌어. 내가 이런 부탁해도 될까? 저는 마지막 1년이다 생각하고 다시 베팅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또 피말리는 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부에 집중한 지 2년 만에 남자친구는 치의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합격이 발표되던 날 저희는 정말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죠. 그렇게 저는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었다 생각했어요. 제가 남자친구 공부 뒷바라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여동생은 정말 못마땅해 했어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잔소리를 퍼부었죠. 언니, 언니는 남자친구를 그렇게 믿어?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아, 또 시작이니? 그만 좀 해. 나라도 해야지 어떡해. 대학원 붙었다고 쳐. 아, 그 등록금,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아, 몰라. 아, 나도 머리 아파 죽겠어. 등록금 거기 정말 비싸던데. 나는 그 오빠 별로야. 본인도 뻔히 알았을 거야. 치의 전원 등록금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거 알고도 언니에게 기대는 거 좀 그렇다고. 사실 여동생 말에는 틀린 점은 없었어요.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한 고난의 길의 시작이라고나 할까요? 공부를 해야 하는 양도 상상을 초월했고 거기서 버텨내어 졸업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등록금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학기에 600만 원이 가까운데 1년이면 1000만 원을 넘겼죠. 거기에 남자친구의 생활비며 교재비까지 생각하니 솔직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고시원에서 대학원 시험 공부 뒷바라지 하는 것도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거는 정말 과연 내가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제야 저의 학원비 걱정으로 동네에서 알바를 하던 엄마의 마음이 대번 이해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 집안 형편상 대학원 등록금이며 생활비 도움을 집에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걸 남자친구는 물론이거니와 저도 알았어요. 그 등록금이며 모든 걸 감당할 사람은 그니까 저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다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나 일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남자친구 역시 가끔 과외 알바를 하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결국 저희 부모님마저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게 되셨어요. 딸내미가 취직을 한 지 2년인데 돈도 제대로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돈을 쓰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은 걸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가 저를 앉혀놓고 캐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 상혁이 대학원 공부 뒷바라지를 다 네가 했다고?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 반값도 네가 내고 학원비도 네가 내고 다 그런 거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설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대학원 등록금도 네가 낼 거야? 당연히 부모님은 싫어하셨죠. 당장 헤어지라고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했어요. 염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님을 꼭 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아직 너무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저 대학원 졸업해서 전문의 따자마자 바로 지원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아, 무슨 벌써 결혼 얘기야? 아, 당장 이 상황 어쩔 건가? 등록금도 지원이에게 기댈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형편이 안 되어서. 하지만 꼭 성공해서 지원이랑 아버님, 어머님께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저희 부모님도 아무 말도 못하셨죠. 결국 엄마와 아버지는 우리는 모르겠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한 발 양보를 하셨어요. 저 역시 절대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일 없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사이 허락해달라고 사정을 했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허락하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늘 저와 제 남자친구 걱정을 하셨고 엄마는 아빠 몰래 저를 도와주려고도 하셨어요. 아마 남자친구의 솔직한 모습에 그냥 넘어가신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 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결혼을 할 거라는 약속을 믿은 것이기도 할 거고요.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면서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했어요. 엄마가 주는 도움도 일부러 받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리 제가 회사에서 돈을 열심히 번다고 해도 그걸 감당이 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용돈이며 기숙사비에 등록금에 책값에 거기에 제 생활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까지 했어요. 저희 학원비에 보태려고 알바를 했던 엄마처럼 남자친구 등록금 벌려고 알바를 하는 저를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잔업에 특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했고요. 주말에는 예식장 도우미 알바까지 했어요. 주말에 몰리는 결혼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였죠. 하객들에게 식권을 나눠주기도 하고 신부 대기실 정리도 하고 막 도착한 신부들 뒤치다꺼리도 하는 뭐 그런 일이었어요. 원래 동생이 대학생 때 하던 알바였는데 저를 소개해줘서 하게 된 거였죠. 어차피 남자친구는 주말에도 공부하느라 바빴고 결혼식이 대부분 저녁 시간 전에 끝나 오전부터 낮 시간만 열심히 일을 하면 저녁에는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어서 저는 그 일을 꽤 오래 했어요. 일당도 괜찮았거든요. 일도 재미있었어요. 생각보다 예식장은 버라이어티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더라고요. 한 번은요, 결혼식이 난장판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날 결혼식을 올리려던 신부가 사실은 양다리였던 모양이었어요. 뒤늦게야 자기 여자친구가 딴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남자가 자기 친구들 한 무리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이닥쳐 난동을 피운 것이죠. 당사자야 혼비백산을 했겠지만 그 남자가 신부와 사귀었던 증거라며 커플 사진을 막 뿌려대고 신랑 쪽과 싸움이 일어나고 정말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울면서 도망가는 신부를 돕다가 그만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흥분한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서는 신부는 어디 있냐고 악을 지르더라고요. 아, 왜 이러세요? 저는 몰라요. 아까 그냥 빼돌리는 거 내가 봤어. 말해. 어디로 갔어? 아, 그냥 저 출입구만 안내한 것뿐이에요. 저는 모른다니까요. 너 그년이랑 무슨 사이야? 친구야?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이분은 예식장 직원이잖아요. 아, 여기 직원 옷 입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이 여자가 나를 속이고 결혼하려는 나쁜 년을 빼돌렸다고요. 아이, 그러면 얼른 주차장을 뒤지던지 알아서 하세요. 괜한 직원 잡지 말고 경찰 부를까요?
저는 다른 손님 덕분에 겨우 그 싸움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그 손님은 저의 인사를 받고도 한참을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에 저도 그 손님의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랐죠. 어머, 장 대표님 아니세요? 윤주인 맞죠? 나는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저요? 주말 알바요. 아니, 멀쩡한 직장인이 알바를? 그 좋은 회사 다니면서? 윤주임님 혹시 뭐 큰 빚이라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웃었죠. 그분은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는데요. 지인의 결혼식에 왔다가 싸움이 났길래 구경을 왔다가 저를 알아본 것이었죠. 설마 나일까 싶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한참을 보고 계셨던 덕분에 저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대표님과 저는 그날 저녁에 맥주 한잔을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신기한 인연이었죠. 그분은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그 계기로 친해져서 가끔 우리 회사로 미팅을 나오면 같이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저는 다른 알바도 열심히 했어요. 주말에는 예식장에 나가 일을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카페 알바도 나갔어요. 중간중간 학원 알바를 하기도 하고 번역 일을 받아서 밤을 새워가며 번역 알바를 하기도 했죠.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돈을 버는 동안 남자친구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입학한 처음에는 동기들 사이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고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더니 대학원 2학년 때는 결국 유급을 해서 2학년을 1년 더 다녀야 했으니까요. 물론 등록금을 내야 하는 기간도 1년 더 늘어났고요. 유급을 했을 때 남자친구 역시 충격을 많이 받은 듯 보이더라고요. 나 당분간은 주말에도 기숙사 안 나오려고. 주말에도? 그래도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하지 않아? 그럴 시간 없어. 1년 유급이라니.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얼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보자. 대신에 자주 전화할게. 알았어.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몸 상하면 다 소용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저는 남자친구 얼굴도 보기 힘들었어요. 남자친구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원에 다닌 이후부터 우리는 데이트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죠. 아예 얼굴을 보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몇 시간 잠깐 보는 게 다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미래를 위해 그리고 꿈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이니 저는 다 견딜 수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역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악 물고 공부를 했더니 3학년부터는 잘 적응을 하는 듯 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예전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는지 신경질적이거나 날카로운 반응도 덜 보였죠. 저희는 데이트를 대부분 저희 집에서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는 거의 예비사위 취급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어쩌다 여유가 되는 주말에 잠깐 얼굴을 보는 데다 저 역시 주말에 알바하고 나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에 와서 엄마가 상다리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돌아가는 게 저희 데이트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때를 떠올리면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을까 생각해보고는 해요.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늘 쪼들렸던 그때 저는 불행했던 걸까요? 아니면 행복했던 걸까요? 솔직히 마냥 행복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또 살면서 매일 일을 쳐내느라 바빴던 게 가장 컸죠.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도 있었고 밝은 미래도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성실하게 잘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언젠가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미래가 올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와 나중에는 이런 고생도 다 보상받을 테니 지금의 이때 이야기를 언젠가는 웃으면서 할 때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행복이 오로지 남자친구에게 제 미래와 제 행복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희망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도 전혀 몰랐죠. 저는 물론 가끔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난 적도 있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아들을 키우셨대요. 그러다 보니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도 겨우 오고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휴학을 해야 할 형편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렇게 공부에 집착을 보였던 것이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사실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무뚝뚝한 분이셨죠. 저를 봐도 딱히 좋은 말을 건네거나 살가운 인사 한마디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긴 세월 힘든 시간을 견디며 혼자 꿋꿋하게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 성격이 그랬겠거니 했어요. 뭐 그렇다고 저를 대놓고 구박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끔 남자친구가 들리면 밥을 차려주시기도 하시고 김치 같은 걸 엄마 갖다 드리라고 챙겨주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저 역시 그 집에서는 거의 며느리 취급을 받은 셈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의사 시험에만 붙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저의 20대와 30대 초반은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도 시간은 잘 흘러가더라고요. 드디어 남자친구가 대학원 4학년이 되었으니까요. 대학원 4학년이 되자 남자친구 얼굴 보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대학원 성적 관리도 해야 하고 국시도 봐야 해서 남자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만날 수도 없었지만 저는 늘 그렇듯 평일에는 매일 출근해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예식장과 카페, 보습학원을 오가며 알바를 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 대학원 등록금에 매달 생활비까지 제가 다 책임진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기는 하지만 그걸 5년 내내 감당하려니 벅차더라고요. 부모님에게는 비밀이었지만 사실 당시 저는 대출도 조금 있었어요. 진짜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겨우 빚을 갚을 때쯤이 되면 등록금으로 목돈이 한 번에 훅 나가버리고 매달 남자친구 방세며 용돈까지 나가야 하니까 저는 옷 한 벌 사기도 힘들었거든요. 가장 속상했던 일은 저희 부모님에게 자식돌이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였어요. 동생은 선생님이 되어서 어버이날이나 명절 생신이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는 했는데 저는 큰딸이 되어서 제대로 효도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어쩌다 제가 용돈을 드려도 부모님은 받지 않으셨죠. 아유 이거 도로 가져가. 너 힘든 거 다 알아. 아니 엄마 괜찮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이 됐어. 내가 좀 더 보태서 넣었으니까 나중에 상혁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괜찮아 괜찮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죄송해하면 그냥 이렇게 젊을 때 열심히 사는 것도 다 나중에는 추억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달래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죠. 가끔 밥을 사주기도 하는 그 거래처 사장님은 이런 저를 보면 늘 놀려대셨어요. 아이 그래 요즘도 여전히 우렁각시 노릇하는 중이에요? 우렁각시라뇨. 그만 놀리세요. 아이 그럼 평강공주인가? 나중에 의사 사모님 되면 진짜 까딱하지 말고 부귀영화만 누리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은인데 아우 진짜 그러면서도 그 사장님은 늘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가셨어요. 한 번은 제가 밥을 사겠다 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치과 찾아가면 잘 해달라고 아부하는 거라고 괜찮다고만 하셨고요. 그러면서 제 생일날 겸사겸사 팀 회식을 할 때는 일부러 케이크도 사가지고 와서 축하해주고 슬쩍 가방 하나도 선물이라고 주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렇게 남자친구 얼굴도 거의 보지 못하고 간간히 통화만 하면서 1년이 지나갔어요. 남자친구는 국시를 앞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하는 듯 했고요. 국시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는 인턴을 또 준비해야 한다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요. 얼굴도 못 본 지 거의 몇 달이 되었지만 저 역시 힘든 사람 방해할까 봐 전화도 자주 못하고 그렇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언니,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결과 발표 났어. 언니 연락 받았어? 아직 아무 연락 없는데? 뭐? 설마 떨어진 거 아니야? 빨리 전화해봐.
망설이다 전화를 해봤더니 남자친구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합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야? 다행이다. 진작 전화나 문자라도 좀 주지. 야, 그거 당연히 다 합격인 거지. 너는 설마 내가 떨어질 줄 알았냐? 나를 뭘로 보고. 나 이제 치과 의사야. 오히려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짜증을 부리면서 인턴 발표가 더 신경 쓰인다고 버럭했지만 그때는 마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드디어 합격을 하다니. 저는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는 인턴도 자신이 원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합격을 했어요. 저는 그때 결국 울고 말았죠. 이제야 그간의 고생이 어느 정도 끝이 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행복하고 또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앞으로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정신없이 인턴 생활을 시작하던데 그 사람은 더 바빠졌어요. 가끔 전화통화가 되면 너무 힘들고 바쁘다면 짜증만 냈고요. 사실 얼마나 힘들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도 서운함이 커져만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감정은 어쩌면 불안함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대학원 졸업식 날이 되었어요. 졸업식 오려고? 됐어. 평일인데 출근해야 하잖아. 나도 바로 병원 들어갈 거야. 나 월차 내면 돼. 그래도 가야지. 그거 참 괜찮다니까. 그거 잠깐 보려고 뭘 월차까지 내. 그냥 나중에 봐.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 대학원 누가 졸업을 시켜준 건가요? 바로 제가 대학원 5년과 대학원 입시 준비하는 2년까지 합해서 7년 동안 거의 1억 가까이 써서 졸업시켜준 거 아닌가요? 기가 막혔죠. 거기 등록금 누가 댄 거야? 아니 졸업식에 내가 가야지 누가 가? 등록금 대준 거 생새가 안 내나 했더니 결국 이러려고 그랬냐? 지겹다 지겨워. 남자친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전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있다가 회사 월차를 내고 남자친구 대학원 졸업식을 갔어요. 정문에서 꽃다발도 하나 샀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졸업식 왔어. 지금 행사장 앞인데 어딨어? 전화일이나.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왔냐? 키가 차서. 야, 너 어딨니?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저는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 입구에서 남자친구 엄마를 만났어요.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제 팔을 꽉 붙잡고 강당 건물 옆으로 끌고 가더군요. 저는 그 힘을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갔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얼른 돌아가. 좀 놓으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제 남자친구 졸업식에도 못 올 이유가 뭐예요? 게다가 제가 그간 등록금도 전부 다 내서 졸업시키는 거잖아요. 그깟 학비? 아이고, 다 갚아줄 테니까 당장 꺼져라 너. 우리 아들 인생에 니년 낄 자리 없어. 저는 한때 남자친구 엄마를 예비 시어머니라 생각했죠. 그래서 늘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따랐는데 그랬던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할까요? 뒤늦게 남자친구도 따라 나왔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그냥 인상만 팍 쓰더니 자기 엄마 팔만 붙잡더라고요. 엄마 뭐 그런 소리까지. 얼른 들어가 추워. 이러더니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이러더군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중에 얘기해. 돌아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느낌일까요? 저는 그런 일이 TV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어요. 여동생이 그러다 남자친구가 배신하면 어쩌냐고 할 때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걱정하는 친구들의 눈빛에도 당당하게 대꾸하고는 했지요. 내 남자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진짜 그거 하나는 자신한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찬바람이 부는 길가에 멍하니 서 있다.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남자친구는 당당하게 츠악 하기를 받고 자기 엄마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보이고 있었어요. 감동적이고 흐뭇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거기에 저의 흔적과 저의 자리는 없었어요. 전혀 말이죠.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와 일단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있자니 여동생이 바로 눈치를 채고 저를 다그쳤어요. 그제야 울음이 터진 제가 펑펑 울면서 사실을 털어놓자 여동생이 전화를 걸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때 우리 집 사위이자 저의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의 결심은 단호했어요. 그건 네가 많은 거 희생하고 많은 거 해준 것도 알고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도 알지만 내 마음이 변했어. 미안하다. 앞으로 잘 살아. 그게 그게 대체 나한테 할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끝이니? 미안해. 아예 미안하다고. 뭐 어쩌라고. 그건 등록금 내준 거라도 뭐 다 물어줘? 그것만으로도 용서가 안 되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악담을 해댔거든요. 아유, 네가 그 돈 좀 대서 공부시켜 치과에서 만들었다고 응? 살면서 얼마나 유세를 떨고 얼마나 우리 아들 기를 죽일 거야. 안 그러냐?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나는 딱 보면 알아. 그리고 우리 아들 너보다 훨씬 좋은 집안에 훨씬 더 나은 여자랑 만날 거야. 그래서 내가 당장 헤어지라고 했다. 아유, 너는 절대 안 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뭔지 저는 그날 알았어요. 제가 딛고 서 있는 바닥이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져 내려앉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악에 바친 여동생이 오냐 그럼 당장 그간 대줬던 등록금이라도 내놓으라고 악을 썼더니 더럽고 치사하다는 둥 바로 준다는 둥 하더니 그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전화로 막말을 하길래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무너지기에는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저는 억울해서라도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돈을 받아내기로 결심했죠. 그간 전 남자친구에게 이체를 했던 모든 내역을 샅샅이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수수하게 줬던 용돈까지 전부 다 해서요. 무려 7년이었어요. 대학원 준비 과정 2년과 대학원 5년. 시간은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요. 돈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니까요. 저는 민사를 걸기로 하고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죠.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도 한 통 보냈어요.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네 그 알량한 인턴 월급 바로 찹 들어갈 거야.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전 남친도 뭐 화를 내서 못 치사하다는 둥 고작 이런 인간이었냐는 둥 주접을 떨어댔고 당연히 전 예비 시어머니도 또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댔어요. 저는 그걸 그대로 녹음을 했다가 경찰서로도 들고 가서 전 예비 시어머니를 바로 모욕죄로 고소를 했네요. 사실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 막말을 하고 욕을 하는 걸로 모욕죄가 크게 성립될 리도 없고 큰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겠지만 형사고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뭐 예상한 대로 민사소송 예고장과 형사고소장이 연달아 날아가더니 바로 돈 보내줄 테니까 소송과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액수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자까지 다 붙여서 1억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사실 1억도 부족하죠. 데이트 때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냈었고 알게 모르게 용돈을 쥐어준 것 하며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준 것까지 하면 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와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걸로 퉁치기로 했어요. 그걸 다 입증해서 싸우기에는 더 이상 그 인간과 엮어서 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남친은 끝까지 더럽고 치사하게 나왔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1억을 내가 어떻게 만드냐. 나야 모르지. 알아서 해. 너 진짜 독하다. 너 이런 애였어? 야, 내가 안 떼먹으니까 좀 나눠서 봐도 도저히 한 번에는 힘들다고. 너 일하는 병원 게시판에 심파 사연 하나 올려줄까? 헌신하는 여자친구 쓰레기처럼 팽개친 인턴이 근무한다는 사연 말이야. 너 그러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어. 돈이고 뭐고 너 고소할 거야. 그래 한번 해봐. 나 지금 제정신 아니거든. 어디 끝까지 나랑 엮어서 아주 똥구덩이에 같이 구르던지 네 마음대로 해. 제가 눈에나 깜찍 안 하고 독하게 굴었더니 돈은 일주일 만에 바로 입금이 되더군요.
저는 그 돈으로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일단은 여행을 갔다가 머리를 식히고 돌아왔죠. 그리고 하고 싶던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사업이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민망한 수준이기는 했죠. 저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식과 영양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하도 오랫동안 공부만 하던 전남친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시간도 절약하고 영양을 골고루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시중에는 그런 제품이 많이 없어서 저는 제가 직접 각종 영양 성분을 섞어가면서 보양식도 만들고 영양제 조합도 만들었었거든요. 이거를 그럼 제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전 직접 공장에 찾아다니며 문의를 하고 샘플을 만들어가며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샘플을 집에서 받아서 제가 먹어보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여동생, 심지어 여동생 남자친구에게 억지로 먹여가며 테스트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갑자기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그 거래처 사장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아유, 안 그래도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길래 놀랐어요. 전화를 해봐도 꺼져 있기만 하고 회사에 지금 지원 씨에 대한 소문 파다한 거 알죠? 어머, 사람들이 빠르기도 하네요. 저 이제 우렁각시고 평강공주고 다 때려쳤어요. 사업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 아니, 왜? 우렁이가 어디 도망이라도 갔어요. 바보 온달이 장군이 아니라 진짜 바보 멍충이었나?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아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그분은 늘 만나면 저를 웃게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사장님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노하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혼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한동안 일에만 파묻혀 살았어요. 아무래도 식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별별 일이 많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지금껏 가장 믿었던 인간에게 뒤통수도 맞은 마당에 아니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버텼더니 다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미친 듯 일만 했더니 서서히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먹을 것을 잘 챙기고 신경을 쓰는 때가 수험생과 그 부모들 아니겠어요? 우리 제품은 점점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고요. 매출도 그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 나중에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 성장에 힘입어 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지요. 요즘은 집에 혼자 살면서 끼니 챙기기도 귀찮아서 힘들어하시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맞춰서 간단하면서도 영양소가 고루 갖춰져 있는 거기에 소화에도 부담 없는 식품을 개발해 출시를 한 것이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반응은 훨씬 좋았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저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죠. 물론 사업이 커지면서 제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늘어났고 힘든 점도 많아지긴 했지만요. 하지만 저는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제 옆에는 늘 저를 묵묵하게 도와주던 그 사장님, 이제는 제 남자친구가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남자친구는 꽤 오래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제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맴돌고만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저를 도와주다가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였죠. 사실 전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뒤 전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사랑 같은 건 이제 절대 믿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상처를 금방 극복했거든요.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또 제가 정말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뒤라 그래서 그런지 헤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 남친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런 제 마음의 변화에 제가 놀랐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저 하나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지나간 저의 세월이 아까운 거,
딱 그거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런 시절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 뭐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늘 저를 위해주고 저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 안달인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더 행복하고 더 행복했죠.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진짜 사랑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랄까요. 지금의 남자친구는 전 남친과는 모든 것이 반대였어요. 뭐 이를테면 저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하고 둥글둥글한 성격도 그랬고요. 집안도 완전 달랐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꽤 재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물론 자기 사업은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점이 그 사람이 제 전남친 엄마가 장사를 하던 그 시장 부근에서 오래 살았다는 거였어요. 세상이 좁다고는 하지만 참 그런 우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 시장에서 상가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신 분이었고 그 시장에서 회장님으로 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남친의 엄마도 그 회장님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중이었고 말이죠. 저는 지금 남자친구 부모님을 뵈러 간 적도 있었는데 그쪽 동네로 다시 가는 걸 보고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역시 대충의 사정은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면 그 동네에 가지 말자고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왜요? 제가 왜 피하겠어요? 아니, 오히려 나는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왜 피해? 보여주고 싶다고? 나 지금 일도 잘하고 있고 전 남친 따위는 깔끔하게 잊은 데다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데 만약 만나게 되면 나는 오히려 자랑할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엄청 웃었어요.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상인회가 해마다 송년회를 날 잡아서 큰 행사장 빌려서 하거든? 그럼 거기 가자. 송년회? 우리 아버지가 해마다 가셔서 후원금 조금 내고 축하 인사말도 하는데 올해 바쁘셔서 못 가게 되었다고 하셨어. 내가 대신 간다고 하지 뭐. 저희는 웃으면서 계획을 짰어요. 우연히 마주치는 걸로 컨셉을 잡았죠. 그렇게 남자친구가 상인의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하는 동안 저는 모른 척 전 예비시모 자리 근처로 갔어요. 전 예비시모는 3년 만에 아주 풀썩 늙어 있더라고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더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예요. 뭐 저 역시 놀라는 척을 했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그 순간 나타나 여기 있었냐고 찾았다며 어깨를 감싸 앉자 전 예비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더라고요. 왜 회장님 아들이 왜 전현 옆에? 저는 코웃음을 쳐주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에게 물었죠. 아는 분이요? 예전에 잠깐 인연이 있었는데 악연이었어. 가자. 저는 고개를 저어 보이고는 바로 몸을 돌렸어요. 그 정도로 충분했으니까요. 막상 만났지만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돌아서자 전 예비 시어머니는 황급히 저를 붙잡았어요. 네가 지금 회장님 아드님이랑 만나는 거야? 네가? 왜 이러세요? 함부로 제 여자친구 몸에 손대고 그러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남자친구가 말리자 전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거품을 물며 쓰러지기 직전이더라고요. 대체 왜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그 상황이 웃기기만 했어요. 혼자 난리 부르스를 추다 정신을 차린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뜻밖의 말을 했어요. 자기 회장님에게 이야기 좀 잘해줄 수 없을까? 응? 우리도 인연이 있잖아. 우리 인연도 있으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좋게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가 가게 월세가 밀려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더라고요. 원래도 장사가 잘 되지도 않아서 관리비며 월세가 조금씩 밀리고 있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어서 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놓고도 상인의 행사에 나타난 이유는 바로 회장님에게 사정하고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더 버틸 생각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저는 빌다시피 하는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차갑게 돌아섰던 것이죠. 남자친구는 아마 올 거라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진짜 와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직접 그런 부탁을 할 줄은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도 전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제 연락처를 아직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전화며 문자를 아예 싸그리 무시했죠. 제일 재수가 없었던 것은 전 남친도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였어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저의 20대 전체를 같이 보내고 30대의 시작도 같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나 싶을 정도로 저는 무덤덤하더라고요. 뭐 그 인간들이 하는 말은 레파토리 비슷했어요. 전 예비 신부는 뭐 미안했다.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다. 나를 용서하고 제발 그 회장님께 잘 이야기 좀 해다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였고요. 전 남친은 후회한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다. 그런 헛소리를 해댔죠. 나 정말 너랑 헤어지고 나서야 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 정말이야. 아 그래서 용건이 뭔데? 아 뭐 이런 헛소리 짓거리려고 전화를 10통 넘게 했어. 네가 하도 전화에 대서 일이 안 돼서 받은 거야. 너 용건만 말하고 끊어. 나는 아직도 못 잊었다.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지? 늦었어 이 병신아. 이게 돌았나? 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네가 일하는 병원으로 내가 찾아갈 거야. 알았어? 무슨 일 일어나는지 궁금하면 전화해봐 꼭. 진짜 열이 확 뻗더라고요. 정말 지랄도 연병이라는 말이 육성으로 터져 나왔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등신 같은 두 모자가 번갈아가며 전화에 문자 폭탄을 보내서 전 홧김에 전화에다 대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병신 같은 전 남친 엄마에게도 고함을 질러댔죠. 할머니 아들 인생에 내가 낄 자리는 없다면서요. 이제 제 인생에 할머니 아들 같은 병신이 낄 자리는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 남친이 저희 본가 근처에 찾아왔다길래 저희 아버지와 여동생이 가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업이 바빠지며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전 남친은 그걸 몰랐던 거죠. 여동생은 마침 같이 있던 자기 남자친구도 데려갔는데 그 남친이 마침 또 취미로 복싱을 하는지라 체구가 거대했어요. 그 친구에게 뺨을 한 대 얻어맞더니 바로 쫄아서 주랭랑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온순하기만 하던 여동생의 남자친구는 학교 도덕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친구 역시 오랫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 터였죠. 그래서인지 그렇게 화를 내며 바로 손이 올라간 건 처음 봤다고 여동생이 흥분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구경을 못해서 어찌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여동생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인간들이 왜 이러나 직접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예상한 대로 원인은 돈이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대출을 받았던 것 외에도 빚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본인들은 인턴을 하고 나면 금방 치과의사가 되어서 돈을 바로 쓸어 담고 곧 부잣집 여자를 만나 큰 병원을 차릴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마구 써댔던 것이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차도 뽑고 그랬다고 했어요. 거기에 줄지어 선도 봤다고 했어요. 전부 다 부잣집 딸들이었다는데 결혼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 집안조차 전 남친의 엄마가 내건 조건을 듣고 다들 도망을 갔다 하더라고요. 뭐 당장 강남에 100평짜리 치과를 차려라. 외제차를 사내라. 아파트를 사내라. 거기까지는 있는 집에서는 알았다 했는데 마지막 조건이 최악이었대요. 무조건 자기를 같이 모시고 살라고 한 거였지요. 부잣집에서 딸과 결혼시켜 치과도 차려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라니 그걸 미쳤다고 들어줄 집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조건은 안 된다 하자 전 남친 엄마가 나서서 모든 결혼을 다 파토를 냈대요. 그러면서 돈만 펑펑 써대고 빚은 쌓이고 그마저도 성실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갚으면 되었는데 그것도 안 한 모양이었어요.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를 하다가 중간에 군대도 가야 했는데 그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버텼는데 전 남친이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서 결국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중간에 레지던트도 잘리고 지금 지방 병원으로 내려가 일을 하는 중인데 형편이 엄청 어렵다고 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병원 개업은커녕 병원 취업도 못할 판이라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아예 다 본인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일어난 일인데 지들이 알아서 해야죠. 아들이 잘난 치과 의사신데 뭐 어떻게든 알아서 하겠죠. 결국 그 모자도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며 대판 싸워서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전 예비 시어머니가 가게세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인데 모른 척 한다는 모양이더라고요. 다 자업자득이지 뭐겠어요. 결국 전남친 엄마는 가게에서 쫓겨서 전남친이 일을 하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전남친도 일은 고되고 환자들이 많아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계속 빚을 갚으며 힘들게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실히 살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어요? 저는 신경을 껐지요. 관심도 없었고 당장 사업도 너무 바빴거든요. 거기에 지금 남자친구며 남자친구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자고 성화이시기 때문에 결혼 준비까지 해야 하는 터라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요즘이에요. 남자친구는 저를 자기에게 온 복동이라는 둥, 본인은 제가 없으면 평생 혼자 살았을 거라고 하는 중이고 예비 시부모님 역시 결혼할 마음은 절대 없다던 아들을 단번에 마음 바뀌게 한 저를 늘 고맙다고 여기고 계세요. 저의 가치를 알고 늘 저를 귀하게 대해주는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을 보면서 사람은 자신을 챙겨주고 아껴주는 사람 옆에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저는 요즘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물론 그건 저 스스로도 저를 아끼고 위해줘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 역시 같이 알게 되었고요. 저는 앞으로도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스스로를 아끼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단단해진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아끼고 또 사랑할 생각이고요. 이 사연에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혹시 나 스스로가 나를 외면하거나 천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길수록 빛나고 또 행복해지는 법이니까요. 저 역시 그렇게 살려고 해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특별할 거예요. 특히 첫사랑이 이루어졌다면, 게다가 그 사랑이 10년 넘게 이어졌다면, 더는 고작 연애 정도가 아닌 가족이자 삶 그 자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하기야 한 이불 덮고 사는 결혼도 그럴진데 겨우 연애로 그 사람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 10년의 사랑, 게다가 돈까지 바치며 뒷바라지한 대가를 아주 거대한 똥으로 돌려받았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흔한 바람 얘기 같죠? 그런데요, 아직 진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어떤 폭탄을 터뜨렸는지 들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어린 시절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넓은 단독주택에 살았고 초등학생 때 영어를 배우라고 뉴질랜드로 짧게나마 유학도 보내져 다녀왔었죠. 방학마다 여름이면 해외 여행을 갔고 겨울이면 눈 쌓인 리조트에 가서 한 달씩 살다시피 하면서 지냈어요. 어릴 때부터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을 섭렵했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유학반 영어 수업에 대회 준비반 과외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스케줄이 꽉 차 있었죠. 누가 봐도 부족한 거 하나 없는 환경이었고 겉으로 보기엔 마치 그림처럼 완벽한 집안이었어요. 변호사로 잘 나가는 아버지, 곱고 착한 엄마, 그리고 오직 저 하나뿐인 외동딸이라는 조건까지 무엇 하나 모자란 게 없었죠. 그런데 그런 집은 제겐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저희 집에는 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본인 기분이 좋으면 농담도 하던 아버지는 기분이 조금만 틀어지면 사람이 확 돌변했어요. 식사 중에 반찬을 흘렸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는 건 평범한 일이었고 엄마가 한숨을 쉬기라도 하면 접시가 벽에 날아가 깨졌어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혹시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불똥이 저한테 튈까봐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엔 항상 눈을 마주치지 않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저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늘 조심해야 할 폭발물 같은 존재였죠. 엄마, 아빠 오늘 왜 저래? 쉿, 그냥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아무 말 말고. 근데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있자. 알았지?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있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제 기억 속 엄마는 언제나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얻어터지고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지만 밤만 되면 숨죽여 울곤 했어요. 저는 자다 깼을 때 엄마가 방 안에서 흐느끼는 걸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방에서 나갈 수 없었어요. 괜히 움직였다가 엄마가 또 다칠까 봐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더 안쓰러웠고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삶의 낙이라곤 없던 엄마가 유일하게 기대고 있던 존재가 저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단 한 번도 반장을 놓친 적 없었고 전교 등수에서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우리 딸 너무 기특하다. 네가 있어서 엄마는 진짜 하루하루 사라지는 것 같아. 엄마, 내가 1등 하니까 행복해? 행복한 거 봤지? 엄마 다래 덕분에 아주 행복해.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저라면 저는 그 웃음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모범생으로 교내외 활동 하나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가 되어갔어요.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어요. 문 여는 소리부터 숨을 고르게 만들었고 신발 소리를 죽이고 들어가야 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버지 차도 없고 조리도구 소리도 물 끓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엄마가 외출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에 집안을 돌아보다가 방 안에서 엄마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엄마가 잠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숨소리도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는 그렇게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가 제가 17 고등학교 1학년이던 때였어요. 장례식 내내 저는 울 수 없었어요. 눈물보다 멍한 감정이 먼저였어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었을까? 얼마나 그 괴로움이 컸기에 나를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나라는 존재 하나로도 엄마가 살 이유가 되지는 못했던 걸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 엄마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 괴로웠구나. 차마 견뎌낼 수가 없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야 알 뿐이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아버지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동안 폭군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말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렸을 아버지가 상을 엎으려다 멈칫하고 무거운 숟가락만 내려놓을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집안은 전에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소란스러워도 밥상이 날아다녀도 차라리 엄마가 있던 그때가 낫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땐 울 수 있었고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조용해진 게 위로가 되긴커녕 더 무섭고 공허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누구도 제 감정을 받아줄 수 없다는 현실을,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기둥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더욱 침묵 속에서 살았어요. 겉보기엔 여전히 아무 문제 없는 아이였죠. 반 친구들,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 다들 저를 칭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성숙하네. 돌아가신 엄마가 널 뿌듯해 하실 거야. 그런 말들을 들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는 늘 깊은 우울 속으로 침잠했고 우리 부녀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죠. 위로는커녕 엄마에 대한 건 강제로 지워지고 없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저를 이른 나이부터 아주 깊고 조용한 어른으로 만들고 있었고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있다가 문득 숨이 막히도록 서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엄마 없는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 그 무거운 공기 속에 갇혀 있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발에 슬리퍼만 겨우 걸친 채로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채로 달려 동네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고 놀이터엔 아무도 없었어요. 삐걱거리는 그네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저는 한참을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참으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그날 밤 놀이터에서 전부 터져버린 거였어요. 한참을 울다 문득 저쪽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에 어슴풀에 드러난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한 아이였어요. 같은 학년이지만 같은 반이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복도에서나 체육 시간에 어쩌다 마주친 적 있던 남자애였어요. 낡은 체육복, 터진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 척 보기에도 그다지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던 애였죠. 순간 눈이 마주쳤고 그 애는 잠시 뒤 조용히 일어나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저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아이가 돌아왔더라고요. 손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아이스크림 2개가 들어있었어요. 그 애는 말없이 다가와 아이스크림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맛이라. 그 말이 그 애가 제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스크림을 받았고 우리는 나란히 그네에 앉아 조용히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게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학교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를 주고받았고 도서관이나 운동장에서도 가끔 마주쳤어요. 반도 다르고 어울리는 친구들 그룹도 전혀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점점 학교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도서관 가? 집엔 가봤자 시끄럽기만 해서. 나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싫은데. 우린 반대인데. 네 집은 조용하고 좋겠다. 너희 집은 어떤데? 내 동생이 무지무지 말갈량이거든.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아이 뭐 그래도 꽤 귀엽긴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계셨고 여동생은 몸이 약했어요. 집은 반자였고 좁고 습했지만 가족 셋은 정말 다정하더라고요. 서로 정말 다정했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같았죠. 오빠, 국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엄마가 아까부터 끓였어. 알았어 임마. 야, 너 야근 챙겼어? 챙겼지. 언니도 먹고 독서실 가. 그래 다래야. 저녁 먹고 가라. 영 반찬은 부실하지만. 어머니는 낯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여동생도 조그마한 몸으로 꼬박꼬박 말을 붙이며 저를 편하게 해줬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을 보며 저는 남자친구가 부러워졌어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게 돈 말고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희는 늘 함께였어요. 독서실에서 밤을 새고 아침에 졸린 얼굴로 등교하며 시험 기간을 버텼고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 하나 놓고 같이 먹으면서 별 얘기 다 나눴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종종 손편지를 써줬고 그 송글씨엔 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제 고등학생 시절은 어둡지만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완전히 다른 날들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진심에 위로받았고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잊고 웃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아줬죠. 고3 기간이 지나고 수능이 끝난 후 저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남자친구는 의대를 준비했지만 아쉽게 떨어졌어요. 저는 합격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로 다른 길이 시작된다는 게 처음으로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우리 괜찮은 거지? 물론이지. 재수해서 붙을 거고 넌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거야 별일도 아니지. 우리가 혹시나 멀어질까 봐 그게 좀 무서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데 우리 같은 사랑이 어디 또 있겠어. 우리는 절대 안 헤어져. 너 대학 가서 바람 피지만 않으면 야, 그걸 말이라고? 그때는 정말 굳게 믿었어요. 우리 같은 사랑은 반드시 평생 간다고, 당연히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평범한 이별 같은 건 우리에게는 있을 리 없다고.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재수를 시작했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저는 아버지에게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입에 올리는 데까지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였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말리지도 화내지도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조건만 달았죠. 여자애 혼자 사는 거니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제 학교 근처에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를 얻어주셨어요. 경비실에는 24시간 경비 아저씨가 계셨고 건물도 비교적 새 건물이었어요. 그런 집에 혼자 살게 되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좁아터진 원룸이나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는 거실과 방이 따로 딸린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방 안엔 옷장과 침대가 있었고 베란다에서는 햇빛이 쏟아졌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그 공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릴 땐 아버지를 많이도 미워했죠. 엄마한테 한 짓, 제게 퍼부었던 말, 집안에 울려 퍼졌던 고함 소리,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를 먹고 혼자 살기 시작하니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가 좀 우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벌어다 주신 돈으로 사는 집에서 아버지가 준 카드로 밥 사고 그 돈으로 입고 싶은 옷 사고 등록금 내고 생활하면서 정작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입만 살아있는 제 모습이 말이에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도 많이 변하기도 했어요. 예전처럼 술에 취해 소리 지르는 일도 줄었고 전화해서는 밥은 먹고 다니냐, 요즘은 어디 아프진 않냐 같은 말을 하기도 하셨죠. 그러다 보니 미움이라는 감정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용서된다거나 좋아졌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수능을 다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번에 재수로 끝나길 바랐지만 의대는 역시 쉽지 않았어요. 또 한 번 정말 아깝게 불합격 통보를 받고는 삼수를 준비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다시 해볼 거야? 괜찮겠어? 이번엔 진짜 끝장 본다는 생각으로 해보려고. 놓으면 후회할 것 같아. 몸은 좀 괜찮아? 밥도 못 챙겨 먹고 맨날 컵라면 먹는다며. 그거야 뭐 익숙하지. 공부에만 올인해도 힘들 텐데 남자친구는 돈까지 버느라 정말 고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수험석 값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끼니는 늘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라는 사람은 그저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학비가 내지고 밥값 걱정 없이 하루 세 끼를 챙길 수 있었고 전공책도 살 때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는데 그게 매번 벽에 부딪히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어쩐지 죄책감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남자친구에게 같이 살자고 제 자취방에 들어오라고 제안했죠.
처음에 남자친구는 거절했어요. 그건 좀 너희 아버지가 해주신 집이잖아. 나까지 얹혀가는 건 좀 부담되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같이 살자. 어차피 나 혼자 있는 거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네 집에서 살다니 말이 안 되잖아. 혹시 소문이라도 나면. 그냥 딱 말 들어. 딱 1년만 알바도 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하라는 뜻이야. 한 번이라도 너를 위해 오롯이 쓰는 시간이 있어야 후회 안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시간 낭비할 순 없잖아. 그 말을 몇 번이나 하고 또 한 끝에 결국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동거 생활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동거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핑크핑크한 분위기는 전혀 없는 거의 재수학원 기숙사 같은 분위기였죠. 남자친구는 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학교 수업 다녀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고 간식 챙기고 말 그대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뒷바라지 했어요. 남자친구가 책에 집중하면 저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책을 읽거나 과제를 했고 가끔 같이 밥을 먹을 때만 말이 오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능이 끝났고 결과 발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남자친구는 초조한 눈빛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괜히 안절부절 못하며 물만 들이켰어요. 열어봐 얼른. 손이 떨려서 클릭이 안 되네. 네가 눌러주라. 그래, 내가 눌러볼게. 자, 준비됐지? 누른다. 하나, 둘, 셋. 클릭한 순간 화면에 뜬 합격 문구를 보자마자 우리는 둘 다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남자친구가 눈을 감더니 그대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울고 있는 남자친구를 끌어안았고 둘만의 작은 파티를 열었죠. 제가 준비한 케이크와 피자, 콜라 한 병이 전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파티였어요. 등록금이 걱정이라는 남자친구 말에 저는 아버지가 준 카드로 등록금을 냈어요. 꽤 큰 돈이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당연한 선택이었고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어떤 명품을 사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걱정 없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었으니까요. 내가 낸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장학금 받은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꼭 갚을게. 나 너한테 말도 안 되는 고급 레스토랑도 데려가고 정말 평생 호강시켜 줄 거야. 방금 거 녹음해 둘 걸. 너 그 말 꼭 지키기다. 남자친구는 그렇게 국립대 의대생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저희 학교와 남자친구 학교가 거리가 좀 있다 보니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본가에서 학교를 다니기로 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남자친구가 본과생이 되던 해 저는 졸업을 앞두고 한참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수십 번 이력서 쓰고 몇 차례 면접을 보던 중 제가 가고 싶던 중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운 좋게 최종 합격 소식을 받게 됐죠. 들뜬 마음으로 출근했지만 그렇게 시작된 첫 직장은 기대만큼 좋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엔 새벽에 눈이 떠질 만큼 설레고 책을 다룬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교정 하나 틀렸다고 편집장이 책상을 내리치고 작가가 약속 못 지키면 그 화살이 다 저한테 돌아오는 구조였어요. 저녁 8시 퇴근이면 일찍 나가는 날이었고 밤 11시에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루는 유난히 회의가 길어지고 편집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기가 쭉 빠져서 사무실 복도 창틀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마침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축 처졌어? 어디야? 회사 복도야. 그냥 좀 숨 막혀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좀 힘들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욕먹고 마감은 밀리고. 나 뭐하나 왜 이러고 있나 싶어. 거기 있어. 나 금방 갈게. 전 말렸어요. 새벽부터 병원 실습하느라 지친 사람을 이 밤중에 오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1시간쯤 지났나? 정말 남자친구가 사무실 앞으로 왔더라고요.
양손엔 포장된 케이크 상자랑 따뜻한 핫초코가 들려 있었어요. 너 단 거 먹으면 기분 좀 나아지잖아. 네가 좋아하던 그때 그 치즈케이크. 너 과제 끝나고 바로 온 거야? 버스 놓쳐서 택시 타고 왔어. 그날 그 케이크 한 조각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바빴고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연락이 안 되는 날이 많아도 짧은 문자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였고 짧은 통화에도 서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본과 3학년이 되자 병원 실습이 시작됐거든요. 새벽같이 집을 나서고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도 과제와 시험 준비로 쉴 틈이 없었어요. 저도 일이 점점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얼굴을 보기조차 힘들어졌어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각자 일정으로 바빠서 한 주가 연락 한 번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생겼죠. 이번 주 토요일에 저녁 어때?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토요일은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 실습 발표 준비해야 돼서. 그럼 일요일은? 일요일엔 병원에서 케이스 발표가 있어. 아침부터 나가야 돼.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속으로 불안함을 키워갔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바쁜 거 안다고, 공부해야 하는 거 안다고, 힘들 거 안다고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예전엔 그렇게 해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런 시도조차 하질 않더라고요. 그 무렵부터 저는 미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졸업하면 어떻게 살 건지 서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10년 넘게 함께한 사이였고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이제 슬슬 얘기 좀 해보자. 너 졸업하면 어디 병원 갈 건지, 난 지금 직장 계속 다닐 건지, 뭐 그런 거?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아? 요즘 전공의 시험 준비하느라 머리도 안 돌아가. 그래도 대충은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 난 이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다래야, 미안한데 우리 엄마 컨디션도 요즘 안 좋고 이번 얘기도 나와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뻐근했어요. 물론 본인도 힘들고 복잡하겠죠. 근데 그게 점점 회피처럼 들렸어요. 저는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인데 남자친구는 그 미래를 생각조차 않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가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우리 당분간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뭐? 시간을 가지자고? 요즘 너무 머리도 아프고 생각할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자꾸 너한테도 예민하게 굴게 되고 그게 미안해서 그래. 당분간 서로 각자 일에 집중하기로 하자. 너도 네 일에 집중하고 나 만나느라 못한 것도 좀 해보고 그러고 다시 얼굴 보자고. 그 순간 전 알았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바로 그 시점이구나. 하지만 전 결국 쿨한 척 그러자고 해버렸어요. 그래, 그러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야 뭐. 그 말을 뱉고 돌아서는데 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구차하게 매달리면 더 정 떨어질까 봐 감정을 꾹 눌러 담았지만 속으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분명 서로의 전부였던 사람들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난 걸까요? 언제부터 같은 방향을 보지 않게 된 걸까? 돌아오는 내내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가온 남자친구의 졸업식 날, 저는 아침부터 꽃다발을 들고 서둘러 나섰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도 정돈하고 옷도 신경 써서 골랐어요. 그날만큼은 어떤 일정이 있어도 무조건 조정해서 참석하려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오랜만에 밟은 대학 캠퍼스는 경쾌했어요. 졸업가운 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곳곳에서 셔터 소리와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저는 그 사이를 헤집고 남자친구를 찾았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일단은 졸업 축하해. 진짜 멋있다. 이제 정말 의사다. 그치? 남자친구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하리만큼 낯설더라고요. 무슨 말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꽃다발을 내미는 저를 보며 그는 손에 뭔가를 꺼냈어요. 그건 봉투였고 봉투 속엔 낯선 글씨체로 적힌 청첩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다래야,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어. 진짜 너한테는 뭐라 해야 할지.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그거는 절대 잊지 않을게. 나 결혼해 다음 주야. 축하해줄 거지? 입가에 경련이 일어 입꼬리가 바들바들 떨렸지만 저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어요. 그래?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네. 결혼 선물 하나 보낼게. 진심으로 축하해. 내 선물 기대해도 돼? 남자친구는 가증스럽게 웃었어요. 흩날리는 꽃 잎들 속에서 저 혼자만 딱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은 밟혔고 저는 그대로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였습니다. 복수. 어떻게 하면 가장 통쾌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너지게 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머리는 또렷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맑고 차가웠죠.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남자친구가 이상했거든요. 메시지는 점점 짧아졌고 전화는 늘 바빴고 만남은 병원 일정이 잡혀서 라는 핑계로 미뤄졌었죠. 처음엔 그냥 피곤하겠지, 실습이 힘들겠지 했는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게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시간을 갖자고 했던 그때부터 저는 남자친구의 뒤를 캐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있다는 강한 촉이 왔거든요. 뒤를 쫓다 보니 사실상 일정은 거짓이 많았고 여자를 만난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제 힘으론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저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사진이 도착했어요. 거기엔 남자친구가 병원 근처에서 한 여학생과 나란히 걷고 있었고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학생은 그 병원 교수의 딸이었고 이번에 결혼한다는 그 예비 신부였죠. 교수는 과수석으로 졸업한 남자친구를 사윗감으로 점찍고 밀어주는 상황이었어요. 대학병원 인턴 자리도 그 교수가 내정한 상태였고요. 말 그대로 가진 거라곤 하나 없는 남자친구를 능력 하나만 보고 사윗감으로까지 점찍고 밀어주는 거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탐정이 보내온 두 번째 서류 뭉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남자친구의 바람은 양다리 정도가 아니었어요. 실습병원 간호사 1명, 그리고 레지던트 1명과도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는 30을 막 넘긴 유부녀였고 레지던트 역시 결혼한 상태였는데 심지어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정형외과 레지던트였어요. 그러니까 놈은 저까지 합치면 무려 4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난 거예요. 기가 막혀 입술을 깨물고 웃었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속이 시원했어요. 그 찝찝했던 직감이 결국 맞았다는 사실에 그토록 굳게 믿던 사람의 정체가 이렇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됐다는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인 복수의 시나리오가 시작됐던 거죠. 마침 이렇게 초대장까지 받았으니 제가 선물을 보내줄 차례였어요. 결혼식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머리를 말리고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한 톤 더 밝고 깔끔하게 했죠. 오늘은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주인공을 뒤흔들어 줄 사람으로선 이 정도 준비는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식장 앞 잔디가 깔린 야외 포토월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하객들로 복도가 북적였습니다. 저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축하 인사를 나누며 화사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사이를 뚫고 저는 조용히 식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리허설이 끝났는지 신랑은 예복 차림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딘가로 가는 중이었고 신부는 분장실 안에서 들뜬 얼굴로 친구들과 웃고 있었어요. 다들 즐거워 보였어요. 이 축복받는 자리
오늘의 주인공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곧 모두가 알게 되겠죠. 결혼식 준비를 도왔던 신랑의 친구는 그날 사회를 맡았고 식장 측 영상 담당자와 함께 행사 전 리허설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그 친구는 저와도 10년지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절 보며 굉장히 미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저는 며칠 전 조심스레 영상을 전달하며 말했죠. 내가 김민규한테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내 청춘을 다 바쳐가며 사랑했는지 아는 사람 너밖에 없어. 그니까 너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돼. 넌 걔 친구이기도 하지만 내 친구이기도 하잖아. 그래, 알겠어. 나도 그놈이 이뻐서 사회 봐주고 결혼 준비 돕는 건 아니야. 너한테 괜히 나까지 배신 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했다. 그럼 이번 기회로 갚아. 이것만 성공적으로 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이거 꼭 제 타이밍에 맞춰 틀어줘야 해?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최소한 저 혼자만 이 분노와 배신감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게 위로가 됐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예식이 시작되고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자 사람들은 일제히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며 일반적인 신랑 신부 속의 영상처럼 보이는 영상이 시작됐고 하객들도 박수를 치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영상이 시작되고 몇 초가 지나자 화면이 갑자기 노이즈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화면 전체가 어두워졌다가 곧 전혀 예상치 못한 이미지들이 순서대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등장한 것은 병원에서 찍힌 영상 캡처. 남자친구가 한 간호사와 함께 병원 구석 계단 아래에 서 있는 장면이었죠. 그 다음은 두 사람이 나란히 모텔 간판을 향해 걷는 사진. 그 사진 밑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명확히 박혀 있었어요. 하객석 여기저기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속삭였고요. 그 순간에도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른 유부녀 레지던트와 침대에 나란히 누운 듯한 셀카 사진, 차량 안에서 찍힌 입맞춤 장면, 병원복 차림으로 몰래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과 모텔을 드나드는 수십 장의 장면들이 쏟아졌죠. 물론 신랑을 제외한 여자들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옷과 체형, 장소와 시간대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죠. 당사자와 가까운 지인들은 모두 알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울컥한 표정으로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신랑의 턱시도 앞서풀 움켜쥐고 밀쳐내더니 그 자리에서 뺨을 그대로 후려쳤죠. 정형외과 손쌤이지? 맞네, 맞아. 와이프가 신랑이랑 놀아놓은 거네. 이야. 곧이어 다른 쪽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간호사 여자였죠. 드레스를 입은 신부 쪽으로 달려가더니 신랑의 턱시도를 그대로 잡아 찢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한텐 내가 진짜 사랑이라더니 다른 여자랑도 바람을 피워? 야, 네가 사람 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신랑은 당황해 터진 입술을 쓸었고 신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잠깐만. 오해예요, 여러분. 이건 다 누가 조작한 거야. 저 영상 믿지 마세요. 다 편집된 거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식장 입구 쪽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위험 있는 발걸음. 신랑의 예비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앞으로 걸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신랑의 뺨을 세게 한 번 더 날렸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은 인간도 아니다. 넌 그냥 짐승새끼야. 내가 그렇게 믿고 밀어줬더니 이 고의한 놈 같으니라고. 신랑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고 신랑 어머니까지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와 울부짖었어요. 아니, 사돈어른, 사부인,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 우리 아들이 모함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러나 교수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바닥에서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고 몇몇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식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죠. 당사자인 신랑은 머리끄덩이를 잡히고 신부는 실신 직전까지 가고 병원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하객들은 난리통의 시장 바닥처럼 뒷담화를 해댔고 누군가는 영상을 몰래 촬영해댔죠. 그 혼란을 지켜보며 저는 싱긋 웃었어요. 내 선물이 아주 성공적으로 도착했구나 하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말이에요. 속이 시원하긴 한데 이거 괜찮나? 명예훼손 아냐? 싶기도 하실 거예요. 맞아요. 명백한 명예훼손이었어요. 저도 그런 걸 모른 게 아니에요. 전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뒀고 영상에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법적으로 자문받아 정리해둔 상태였어요.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 녹음, 위치 기록, 심지어 진술서까지 다 증거로 쓸 수 있게 형태로 준비해뒀죠. 혹시라도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저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령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건 감수하고 가야겠다는 각오였어요. 오늘 이 복수는 무조건 실행해야겠다. 이런 더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영상 속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 유부녀 간호사나 레지던트 쪽에서는 아무런 고소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뭐지? 조용히 있다 고소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잠적을 택한 거였어요. SNS 계정 다 비공개로 돌리고 병원엔 사직서 내고 그대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도 유포자를 잡기보단 그냥 빨리 묻고 숨는 쪽을 선택한 거겠죠. 모자이크 덕에 완전히 탄로나지 않은 게 다행이란 생각이 먼저였을 거예요. 그렇게 잠잠하던 와중 연락이 온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전 남자친구였죠. 처음엔 받지 말까 고민했지만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싶어서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 마디는 이랬어요. 너지? 이거 네 짓이지? 알면서 뭘 물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딴 선물을 줘?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질질 짜댈 거면 끊는다. 아참, 너 앞으로 짤일 많을 거니까 그 눈물은 좀 아껴둬라. 쓸 데 많잖아. 수화기 너머에서 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죠. 미안하다는 한마디 없이 울기만 하는 모습에 단일 그램의 연민도 안 생기더라고요. 예상대로 놈은 당연히 파혼당했고 한때 예비 장인이었던 교수는 식이 끝나자마자 병원 인사팀에 윤리위원회 소집 요청을 넣었고 바로 내부 징계가 들어갔어요. 아직 인턴도 정식 발령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큰 병원 쪽에서는 그 경력으로는 발도 못 들이게 됐고 병원 윤리위원회 회의록까지 남아서 앞으로 지원서 낼 때마다 필터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병원계 커뮤니티는 물론 의대 동기들 사이에서도 놈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당연히 단단히 찍혔죠. 교수 따님 꼬셔서는 배신 때리고 유부녀 간호사 건드리고 심지어 선배 레지던트의 와이프랑도 놀아난 결국 결혼식 날 예식장을 폭탄으로 날려버린 주인공이라니 특히나 자기 스승의 딸도 배신하고 동료 선배 의사 와이프까지 후렸으니 모든 병원 남자들의 공공의 적 그 자체였죠. 며칠 후 놈이 술에 취해 저를 찾아왔더군요. 진짜 짜증났지만 한 번쯤은 얼굴 보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도 있긴 했어요. 너는 몰라. 가난한 게 어떤 건지. 나는 진짜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남의 여자 손잡고 모텔 다니고 남의 약혼녀랑 드레스 고르면서 내 카드로 책 사고 밥 먹고 그러면서 불쌍한 척했던 거니? 너한테 돈 받는 것도 솔직히 싫었어. 굴욕 같았다고. 너나 네 아버지가 나를 무슨 바보 온달 취급하는 것도 싫었고 너희 아버지가 나 보는 눈빛도 혐오스러웠고 난 진짜 내 힘으로 뭔가 잃어보고 싶었던 거야. 나도 올라가고 싶었어. 신분의 사다리라는 걸 내 힘으로 한번 올라보고 싶었다고. 놀고 자빠졌네 진짜. 바람 피고 여자 후리는 게 네 힘으로 올라가는 거냐? 지랄하지 마.
가난해도 정정당당한 척 오지게 해대더니 결국 이거였구나. 넌 네 가난 때문이 아니라 네 그 버러지 같은 정신머리를 부끄러워해, 이 기생충 같은 새끼야. 곱씹을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뒷바라지가 놈에겐 다 굴욕이었단 말이었어요.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책 사라고 용돈 준 것도, 밤새 공부하는 거 옆에서 간식 챙겨준 것도 고마움 대신 굴욕으로 받아들였다니, 저는 한때 놈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놈은 저를 족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 얼마 안 가 놈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소했어요. 고소장 받았을 땐 순간 움찔했죠. 이걸 진짜 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대비해둔 게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맞고소장 작성 들어갔어요. 사기, 정신적 피해 보상, 뒷바라지 비용 반환 청구까지 다 걸었죠. 조정 기간이 꽤 길었고 몇 차례 공방이 오갔어요. 그쪽에선 제가 보복 목적으로 인격을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했고, 저는 그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줬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은 결국 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놈이 저를 기망하고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결혼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벌금 150만 원 정도로 종결됐고, 반대로 제가 받은 위자료와 비용 반환액은 훨씬 더 컸어요. 꼭 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요. 재판이 끝났을 때 속이 다 시원했어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치사한 싸움이었지만 그런 개싸움을 이기고 나니 오히려 더 통쾌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전 남자친구는 아예 자취를 감췄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랑 지내는지 소식 한 줄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굳이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몇 달쯤 지나서 우연히 누군가 입에 올리는 걸 들었죠. 걔 지방으로 내려갔대. 조그마한 병원에서 일한다던데. 한때는 교수 사위를 노리고 대학병원 인턴 자리를 약속받았다던 그였는데 결국 그렇게 어설프게 끝나버린 거예요. 신분 상승이니 인생 역전이니 하며 세상 모든 걸 쥐려 했던 그 손은 결국 허공만 휘저었고 손에 들어온 건 망신과 잿더미뿐이었죠.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부와 명예는 손에 쥐기도 전에 스스로 내던졌고 남겨진 건 뒷담과 조롱뿐이었어요. 진짜 어리석은 놈 아닌가요? 그런 놈을 열렬히 믿고 헌신했던 제 지난날도 어리석긴 마찬가지였지만요. 한편 저는 출판사 일을 정리하고 퇴사했어요. 오래전부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싶던 마음이 점점 더 선명해졌거든요. 하루하루 누군가의 글을 손보고 맞춤법을 고치고 표지 디자인이니 발행일이니 싸우는 게 어느새 지쳤어요. 나도 한때 글이란 걸 썼고 문학을 사랑했는데 내 글은 어쩌다 다 묻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어느 날 아침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무렵 저는 서랍 속에 고이 접어 넣어뒀던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엔 제가 겪었던 일들이 거칠게 써 있었고 그걸 토대로 복수극 연애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가명을 쓰고 배경을 살짝 비틀고 인물들 설정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제가 받은 상처와 모욕, 복수의 순간을 고스란히 녹여냈어요. 첫 화 올리던 날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떨렸는데 몇 주 지나니 독자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이건 너무 리얼해서 소름. 드라마로 나왔으면 주인공 진짜 응원하고 싶어요. 그런 댓글 하나하나에 혼자 피식 웃기도 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기도 했어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쌓인 연재가 완결을 향해 가고 저는 어느새 작품 몇 개를 낸 웹소설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꾸준히 연재한 몇 작품 중 하나는 결국 종이책으로도 출간됐고요. 전 남자친구 놈과의 재판이 한창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그러더군요. 네가 그렇게 된 게 내 탓도 있는 것 같다. 애비가 너무 좀 거칠었지. 세상 살다 보니 그러더라.
애비가 변변찮으면 딸들이 이상한 놈한테 잘 홀린다고. 남자 놈 믿지 마라. 그냥 혼자 살아. 요즘 세상에 결혼해서 뭐 하냐. 네, 그러려고요. 저 성공한 결혼을 본 적이 없어서요. 그게 뭐 아빠 탓이긴 하네요. 날카로운 말 같지만 나름 냉소적인 유머였어요. 우리 부녀만의 대화 방식이었죠. 화해라고 부르긴 애매하지만 그 어색한 대화 안에 조금은 부드러워진 공기가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어릴 적 그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과 엄마에 대한 연민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깊게 박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얼어붙은 강물에도 이제는 얕은 물줄기 하나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열었어요. 거기엔 오래전 엄마가 끄적였던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죠. 구원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 말을 이제서야 진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가 저를 끌어내 주길 바랐어요. 부모든 연인이든 세상이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다 보면 결국은 그 미움에 홀려서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도망친 자리엔 낙원이 없어요. 그곳엔 결국 다시 상처뿐이죠. 그래서 이젠 제 스스로 낙원이 되려고 해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제 발 딛고 선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걸어갈 길을 다시 그릴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도 없어요.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가 사는 삶을 만들어낼 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누가 뭐래도 제 인생의 작가예요. 과거의 페이지에 배신과 복수가 적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용기와 치유, 그리고 진짜 사랑을 써내려갈 차례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고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복수를 하든 그냥 단단히 잊고 살아가든 어떤 방식이든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강인하게 각자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내일을 무한히 응원합니다.